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시즌2 막방 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잡담 도봉의 진행을 맡은 역사를 나무 위키로 찾아보고 있는 락PD입니다. 네, 오늘은 시즌2 막방 드디어 도봉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역시 오늘도 쟁쟁한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현대사 공부하는 금강경입니다. 네, 문학을 사랑하고 싶은 팅커벨입니다. 오늘은 뭔가요? 이름 닉네임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셨어? 이런 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말고 근현대사를 아우르려고 하는 현대사 연구자 이다사입니다. 이다사 다시 한번 이다사. 사랑이 최고죠. 이다시로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딱 어울려. 이다사랑 김수영 시인. 김수영 시인. 오늘은 뭐 그럼 사랑의 시인인가요? 김수영 시인은?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김수영 시인 또 도봉구에 유명한 여기 김수영 문학관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도봉구 방학 3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일생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또 도봉구와 어떻게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팅커벨님이 또 다시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네. 김수영 시인은 일단 1921년에 태어나서 68년에 그러니까 48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사실 술 먹고 교통사고예요. 그렇죠. 술 먹고 귀가 중에. 음주. 아니요. 귀가 중에.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귀가하시는 중에 과속버스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가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몇 번 버스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어디서 도봉구에서 돌아가셨으면 대강 버스가 추적이 될 텐데. 네. 네. 네, 김수영 시인 저는 그 8명의 역사적 인물 중에 마지막으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런가요? 막내라서?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요. 이분은 제가 딱 찾아보다 보니까 딱 그걸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간 김수영을 알면은 알수록 재미가 있다. 매력적이다. 더 찾아볼만 하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앞에 다른 분들 녹음할 때도 뭐 시대적 한계가 있고 막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저는 역사적 인물을 너무 완벽한 인물로 보는 거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분들도 다 똑같이 희노애락이 있고 인간인데요. 그렇죠. 근데 김수영 시인은 정말로 그거를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짧게 한 개만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짧게 살다 말씀을 가셨지만 저는 좋은 의미의 광인이었던 거. 광인. 그러니까 이 광인이가 미쳤어 이게 아니고 진짜 그 본인의 감정과 그 인간사의 그 희노애락을 다 표출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사실 김수영 시인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항 시인 또는 자유를 갈구했던 시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유를 갈구한 시인이란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그거 내가 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는 내가 계속 배고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본인 이야기죠? 그렇죠. 먹어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난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김수영 시인은 평생에 걸쳐서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은 자유를 너무 많이 원했지만 그만큼 본인이 자유롭지 못했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참 인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1921년에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 종로 네네. 이분도 종로예요. 처음부터 느낌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어이동 국립보통학교를 입학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지난해 했던 동문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영필 선생님과 동문이신가요? 동문이십니다. 현재 효재초등학교. 네. 이제 여기를 나오시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나이 35년 15살이 됐을 때 원래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몸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몸이 썩 이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나요? 지병까지는 아닌데 조금 자주 아픈. 사진을 보면 늘 아픈 표정인 것 같아요. 쾌한. 성격도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프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시기에 지식인 특히 시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결핵입니다. 폐결핵 많이 그렇죠. 걸리거든요. 장군의 아들에서 그 장군의 아들이요? 장군의 아들 1편에서 누가 걸렸죠? 장군. 1편에서 김두한이 뭐 결핵은 아니었을 테고. 김두한과 그 친한 그 술집 여자가 지금 뭐 네. 지식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분도 폐결핵은 아닌데요. 네. 아, 폐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결핵성 치질이 있으셨습니다. 에? 결핵성 치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결핵은 폐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온갖 온갖 건데, 동서에 다 왜냐면 걸릴 이게 수 이 있어요. 결핵성 치질이 이제 그 부인분을 만날 때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네,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실 때 선림상고 이제 전수부에 입학을 하셨는데요. 이 상고를 졸업을 하고 22살이 되던 42년에 네. 도쿄 유학을 가게 됩니다. 설린상고는 유명한 데입니다. 네. 그렇죠. 예, 야구로. 아니, 야구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시험 잘 보는 능력 있잖아요. 그것과 네. 관련이 있어서 시험을 잘 봐야지 갈 수 있는. 여기도 예, 예. 그렇군요.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 뭐 목포상 네네네. 예전 목포상고 이런 네. 얘기를 한 게 상고를 들어간다라는 게 예전에는 대학이 필수 코스도 아니었고 그렇죠. 일부만 대학을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가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네. 가고 싶다. 네. 은행 같은 데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상고를 간다는 뭐 거예요. 대학을 가거나 맞아요. 유학을 갈 정도로 돈은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 갔던 게 상고고요. 네. 네, 이분도 집안이 나중에는 좀 기우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사는 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안이 많이 기울긴 합니다, 이분도.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2살이 될 때 도쿄 유학을 갔고요. 네. 도쿄로 유학을 가서 근데 이때부터 근데 그 미즈시나 하루키 연구소에서 이제 연출.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시인이 아니고 연극을 하던 분이었어요. 연극을 연출하시는. 그러니까 연극을 공부하고 배우는 아니고. 네. 네. 근데 배우해도 될 만한 얼굴이신데요. 아니, 실제 배우도 하십니다. 음. 배우도 그래서 나중에 만주에서 잠깐 하셨고. 만주. 근데 어쨌든 이 일본 생활을 하실 때 근데 이때 생활고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생활고가 있어서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종구라는 친구예요. 네. 같은 선린상고고 이종구라는 사람 집이 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종구에게 좀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네. 도쿄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연극을 네. 연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던 거고 사실 이게 극단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연구소 이름을 근데 달고 있지만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뭔가 이분이 풍기는 아우라가. 그런 아우라랑 약간 늙었을 때 나이가 조금 드셨을 때의 사진이 양조위의 네, 맞아요. 좀 늙었을 때랑 네.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네. 오히려 느낌이 양조위네. 딱 나오는데. 그리고 근데 뭐- 양조위보다 좀 더 선이 굵고 선이 굵으신 네. 그다음에 약간 그 뭐랄까요? 내면의 깊이가 더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죠. 그리고 어학에도 소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식민 시기에 일본어로 된 산문도 좀 발표된, 그러니까 쓰신 게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선린상고 다닐 때부터 영어를 참 잘하셨대요. 오. 그래서 뭐 유명한 문학 작품을 아예 영어로 통으로 외워버린다던가. 영문학 진짜? 쪽 예. 작품들을 그래서 어학 쪽에도 좀 이렇게 많이 재능이 있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극, 문학 쪽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인데, 1943년이 되면은 23살 때인데, 네. 일본에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징집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겠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징집을 피해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이때 종로에 있을 때 이제 고모 집에서 음. 머물게 됩니다. 예,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44년이 되면은 가족들이 이미 다 만주로 피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떠나게 돼요. 네. 그래서 만주에서 그 길림극예술연구회에서 참여를 했고 이때 그 야인 시대 보셨던 분들 심영이라고 아십니까? 아 그렇죠. 내가 고자라니. 아. 심영과 함께 극단 활동을 했고 실제 네. 이때는 연출도 하시고 배우로도 뛰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약간 빨간 냄새가 좀 나시네요. 심형과 어울렸다고 하면. 빨간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자유로운 어쨌든 연극을 하시는 분이었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46년이 되면은 묘정의 노래라는 네. 시를 처음으로 쓰고요. 아. 이때 연극에서 시로 전향을 한 게 46년이에요. 네. 나이가 꽤 있으실 때 시를 처음 쓰셨네요. 그렇죠. 원래는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인으로 이제 전향을 하고 이때 연희전문학교 영문과에도 잠깐 편입을 했다가 이제 중퇴를 한 다음에 영어학원 강사를 하거나 그때부터 영어학원이 아니면 있었나 통역으로도 이때 오. 일을 하셨다 그래요. 아, 학원은 일제 시기에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대학 입시? 아니요.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 특별한 언어 같은. 근데 이분은 어쨌든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때 뭐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 통역으로 활동을 하세요. 아. 번역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하신 게 아닌데요? 그리고 도봉구랑 사실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번역 작업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사실 여기에 본인이 살았던 집이 아니고 어머니랑 네. 아마 팔남매 중에 장남인데 동생들이 다 여기 살았어요. 아, 남매 중에 장난. 근데 이제 근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좀 능력이 없으셨거든요. 연극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도봉구 집과 네. 그다음에 서울에 살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번역 작업이나 이런 거를 도봉구 집에서 좀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집은 그러면은 전영필 쪽 그 땅에서 집이지 않았을까? 네, 일단은 이분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부인이 되시는 네. 그 연인이기도 한 네. 김현경님 얘기는 뒤에 따로 할 건데요. 네네. 김현경님을 만난 건 이제 43년이긴 한데요. 네. 42년, 43년인데 이제 본격적인 교제는 48년에 28살 때 이제 교제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9년부터 도남동에서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냥 여사친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돼서 그럼 이 얘기를 그럼 먼저 할까요? 뭐, 김현경님 얘기해 얘기를 주시죠. 먼저 할까요? 네. 김현경님도 네. 김수영 시인을 이야기할 때 꼭 함께 이야기하는 되는 분이고 이분도 엄청난 팔방미인이에요. 그냥 부인, 연인이라고 하면 안 돼. 네. 이분이 약간 뮤즈이자 문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27년생인데 네. 이분이 고등학생 때부터 유명했대요. 뭘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오촌 당숙이 김순남이라는 작곡가거든요. 아까 아. 이다서 선생님 좀 이 작곡가 네, 김순남 하면 이거 뭐라 그럴까요? 좀 일제 시기의 사회주의적인 그쪽에서 음악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순남. 물론 이제 그때는 젊은 음악가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다양한 노래들, 해방을 기념하는 다양한 노래들을 작곡하는데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네네네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촌 당숙이 김순남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 오촌 당숙 아재죠. 네. 아재 집에 가면은 문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인들이 많으니까 그 문인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었고 이때부터 이미 그 상당히 미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미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1940년대 이화여대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 이화여대에 있었던 그 당시 문학 교수들에게도 네. 상당히 총애를 받았던 그런 문학적인 실제로 센스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그 아제네 집에 가면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중에 한 명이 이종구였어요. 아까 말했던 김수영 친구죠. 친구. 김수영의 고등학교 친구. 네. 그 이종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 김수영이 43년에 귀국을 하는데 네. 42년에 네.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종구 소개로 만나는 거야. 야, 김수영이라고 내 친구야.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땐 그냥 그렇게만 말았는데 43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징집을 피해서 고모 네. 집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부터 좀 썸을 타는 것 같아요. 그 김현경 씨랑. 그러니까 완전 썸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그 당시 박인환 시인이 운영하던 서점에 가서 네. 같이 뭐 이렇게 시를 즐겨 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오글거린다 좀. 마리서가요? 네네네. 마리서서는 유명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네. 이제 이거는 그 김현경 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이셨던 그 이분이 어쨌든 해방 이후에 네. 그 배인철이라는 시인과 잠깐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배인철이라는 시인은 사실 그 인민의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좌익 계열, 약간 중도 좌파 계열의 네. 시인이었고 실제로 미군 내에서도 흑인들과 가까이 교류를 하면서 흑인 시인이라고도 해요. 슬랭을 좀 섞으셔서. 흑인 시를 썼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이 점령군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종차별을 받았던 흑인들의 정서 이런 거에 약간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인민의 시를 썼던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네. 우익 테러가 일어납니다. 47년에 총으로 이 베인철 시인을 죽입니다. 테러리스트가. 뭐 대단하다고 시인인데. 그러니까 시인인데 뭔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일개 시인이면 물론 이제 뭐랄까요 방망이질 정도는 네. 할 수도 있겠지만 권총 들고 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데이터도 대낮에 그래서 그 애인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죽고 네. 본인도 총상을 당해요. 김연경 씨가. 네네네. 네. 총상을 당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주변에 아니면 어떡해요? 되게 큰 총 문제인데.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더 건 기구한 삶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김수영을 만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주변에 네. 이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애인이랑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하니까 본인도 핍박을 받고 주변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때 다가와서 손잡아준 남자가 누구냐? 김수영. 멋있다. 너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김수영 시인이고 이제 이때가 그 47년에 원래 애인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8년에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회고를 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결핵성 치질 네.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네.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다가 네. 이제 김수영 시인이 이때 어머니 집에 종로니까 네.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종로에 있다가 오늘 우리 엄마가 안 계시는데 우리 집에 올래? 하신 라면 거죠. 먹고 갈래 건가요? 아니 그냥 시를 읽으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원래 친했으니까. PD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셔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집에 갔는데 네. 그 집에 가니까 김수영 시인이 거의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결핵성 치질로. 근데 그래서 급하게 이분이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김수영 시인을. 그때 이제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났겠죠. 똥꼬도 째야 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하니까 마취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때 옆에 데려온 보호자니까 빨리 위에 올라타서 눌러라 이런 거야. 저 그거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수영 시인을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호를 하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요. 그 여자 쪽 집에서. 왜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김수영 시인이 엄청 돈 없고 좀 찌질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제하기 훨씬 전인 네. 43년에도 네. 일본에서 돌아왔잖아요. 네. 그때 김연경 씨를 처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만주에 가족들이 있어 가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어쨌든 그 정도 이제 생활고가 있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파서 입원할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팔기 시작한 거죠. 찐사랑이야. 근데 근데 그 부모님 입장은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저희 장모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 문학한다는 놈 불알 두 장만 달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장모님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금강경기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느껴지세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무직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네. 김수영 씨인데 그러다 나중에 그 강의를 시작을 해요.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나서 그랬대요. 김연경 씨 손을 붙잡고 네. 내가 강의가 80분인데 40분만 하고 나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찐사랑이네요, 두 분은. 그랬더니 이제 강의를 빨리 마쳐 나와서 네. 근데 이거 약간 오글거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절반을 못 하셨으니. 오글거리지만 딱 그때 기다리고 있던 김연경 씨한테 가서 그랬대요. My soul is dark. 이게 프로포즈였대요. 뭐야, 그게? 내 영혼은 너무 어두워. 짜증나. 근데 나 너무 보면서 눈물 흘릴 뻔했어 진짜. 저는 왜? 왜 눈물이 흘리죠? 전 너무 이거 막 너무 이렇게 막 이입이 된다고 해야 될까? 저는 아까 왜 사실 이입이 되죠? 네, 저는 아까 전영필 편이 소울이 저한테 너무나 와닿았는데. 아까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들게 살았던 남자가 있고 네.
나의 너무 힘듦과 내 영혼의 피폐함을 여성에게 말을 했는데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 남자는. 네. 돈도 없고 결핵성 치질 걸려가지고 똥꼬 찢어져 있고.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둘 다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결핵도 건강 겪었고요. 선생님이 진짜 결핵과 네, 항문질환도 항문질환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 저도 결핵, 저는 폐결핵. 저도 폐결핵이에요. 6개월 약 먹었습니다. 두 분, 저는 1년 2개월. 두 분 코로나 때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까? 기저질환자인데. 저는 어차피 폐 한쪽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요. 20대 때. 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My soul is dark 하면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져서 49년부터 함께 살게 되고 네. 그러다가 또 기구하게 1950년 이게 압권이죠. 혼인 신고를 하게 돼요. 어쨌든 같이 살다 애가 생겼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요. 그 네. 장남인 김준님이.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전쟁이 난 거죠. 전쟁이 나면서 그 당시 문학인이었기 때문에 네. 인민군이 들어오고 문학 공작대로 강제 징집 당합니다. 김수영 시인이. 인민군으로. 네. 의용군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의용군이니까. 네. 근데 올라갔다가 탈출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 김수영 시인이 원래 좀 불우했지만 진짜 인생이 참 너무 가슴 아파진. 예. 맞아요, 정말. 내려와요. 어쨌든 네. 서울까지. 근데 내려오는 과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게 내려옵니다. 막 인민군은 입었다가 또 뭐 걸릴 것 같은 유엔군 옷도 입었다가 그랬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에 몰래 내려가서 음식도 훔쳐 먹었다가 막 또 전쟁 때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기억들은 다 겪으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다뤘던 7분들도 다 전쟁을 겪으셨지만 네. 또 각자 위치에서 다르게 겪잖아요. 네네. 김수영 시인은 어쨌든 진짜 가진 고생을 해서 서울까지 겨우겨우 내려왔는데 네. 내려왔다는 건 인민군을 끌려가셨을 때 위쪽에 있었죠. 네네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고생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집이 종로잖아요. 네. 충무로까지 왔어요. 충무로. 거의 다 왔네. 그쪽에서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경찰한테 잡힙니다. 너 의용군 새끼지. 어떻게 알고? 대단하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두드려 맞고 방치가 돼서 그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왔다 할 정도로 이때 이미 엄청나게 린치를 당하고 거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야, 충무로에서. 네. 이게 그또 포로들은 원래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탈출을 해서 왔는데 네. 너 의용군이었잖아. 끌려간 거예요. 누가 신고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누가 신고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네. 젊은 남자가 그렇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건 즉각 거수자, 뭔가 거동수사. 돼야 거동수사.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신분이 증명돼야 되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갑자기 끌려갔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집 주변까지 왔다가 다시 거제 포로 수용소로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집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거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그 김수영 시인의 회고를 보면 되게 또 어쨌든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 엄청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이 서로 린치하고 싸우고, 죽이거든요. 네. 그렇죠. 장난 아니었죠. 네, 거기 포로.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영화 스윙 키즈. 그렇죠. 예, 거기 네. 보면 이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흑인 병사와 뭐랄까 춤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네, 교류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 영화 참 괜찮았는데 흥행이 실패해가지고. 저는 탭댄스를 추길래 결말도 굉장히 경쾌할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저는 굉장히 괜찮은 영화. 스포 금지 삐. 굉장히 괜찮은 영화로 봤어요. 전 탭댄스를 추길래라고 해서 이다 선생님 탭댄스 추셨나요? 뭔가 배우신 적이 있는가. 배우고 싶은 느낌적 느낌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우면 무릎 나가요. 아까 그 전용필 편 이후로 대단히 시니컬해지신데 화가 많이 나셨나요? 아니, 전용필 편을 보다가 이 김수영 편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삶이. 이분이 결국엔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다가 어쨌든 근데 영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를 한다라는 건 정말 이 시대에 뭐랄까요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수용소 내에서 미 야전병원 통역관으로 이제 포로 중에 영어 좀 할 줄 안다라고 하니까 이제 통역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국립구호병원에서도 이제 뭐 일도 하고 그래서 이때 또 시를 보면은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때 계속 시를 쓰고 계시는군요.
그 시가 이제 나중에 회고한 시들도 있고 보면은 네. 너 포로인데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물론 시는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너 포로인데 왜 여기서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짝깍짝깍하면서 막 너 이런 것만 하고 있냐 붕대 감고 버즈 떼고 그러니까 왜 신문 같은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 포로에 또 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모습이 아니냐라고 했던 막 그런 내용도 나중에 시에 담기고요.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다가 52년에 이제 동료 문인들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2년 만에. 근데 나와서 2년 만에 말이 2년이지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죠. 2년은 그렇죠. 정말 갑자기 20년, 끌려가서 200년 두드려 같은 맞고 그러다 나오셨는데 그 당시 수도가 어디입니까? 피난 수도. 부산이죠.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부산에 누가 있었냐? 설마 부인 원래 부인이었던 김연경 님이 있는데 네. 누구랑 있냐? 아까 말했던 이종구 자기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김수영 씨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알 수 없는 알수 없다. 건데요. 뭐 사실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이종구라는 분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현경님은 이미 그 40년대부터 그 문학인들이나 네,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구라는 사람도 김현경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거죠.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줬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전후의 상황이라는 게 네네. 전쟁의 상황이라는 게 워낙 사람들이 네. 부부들이 헤어지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재혼하기도 하고 그게 뭐 결혼이든 아니든 네. 영화 그 진주만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쵸 영화 네, 영화 진주만 진주만이 약간 이런 내용이고. 저거 남자끼리 보러 갔다가 참 그 전쟁 영화 아닙니다. 영화 진주만은 전쟁 영화가 아니라 사랑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다사군요. 아, 네네네. 네, 자세한 정황은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사실 이때 가사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디테일한 얘기는 많은데 네. 아니 뭐 개인의 사랑 이야기들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아니니까. 김수영 시인이 이때 뭐 여러 번 잡은 것 같아요. 아. 돌아와라도 있고 아. 그랬는데 이제 가세요 한 적도 있고 아, 진짜. 아니면 그 이종구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네. 김수영과 완전히 이혼하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김수영 도장 가져와라. 아. 그래서 서울로 가서 김수영 시인을 만나는데 드라마인데 이거. 김수영 시인은 돌아온 거지 부산에서. 그래서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자꾸 도장 지금 내놓으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이다사 선생님의 팔을 잡고 그치. 손을 그러니까 잡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부산에 있는 내 친구 집에 가서 내 부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가져왔는데 안 왔어. 그리고 서울로 왔어. 근데 다시 몇 년 만에 와서 이제 같이 사나 보다 했는데 도장 좀 줘. 그러면 이런 되게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1952년, 54년 사이에 쓴 시가 너를 잃고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너를 잃고라는 시인데요. 네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리액션하지 마세요. 에이씨. 억만 번 네가 없어 서러워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욕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꽃들 그리고 별과도 등지고 앉아서 모래알 사이에 너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는 이제 네가 없어도 산단다. 못 산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가 없이 사는 삶이 보람있기 위하여 나는 돈을 벌지 않고 네가 주는 모욕의 억만 배의 모욕을 사기를 좋아하고 억만인의 여자를 보지 않고 산다. 나의 생활에 원주 위에 어느 날이고 네가 서기를 바라고 나의 애정의 원주가 진정으로 위대하여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공허한 원주가 가장 찬란하여지는 무렵 나는 또 하나 다른 유성을 향하여 달아날 것을 알고 이 영원한 숨바꼭질 속에서 나는 또한 영원한 네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를 기다려야 하겠다. 나는 억만무료의 모욕인 까닭에. 사랑꾼입니다. 꾼이네요. 이게 이때 쓴 시거든요. 야, 짜증난다. 왜 짜증이 나세요? 나는 저는 이게 볼수록 너무 막 가슴이 이분의 삶이. 그러다 이제 54년에 어쨌든 이 김연경이라는 분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래? 뭐야? 혹시 이 시를 읽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재결합을 해요. 재결합을 하는데 이때도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김수영 씨는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성북동에 집을 마련을 해서 살기 시작해요. 네. 원래는 이제 본인 집으로 있는 대로 가자라고 김수영 씨는 했는데 또
그 김연경님 입장에서는 또 바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데로 가긴 힘들었겠죠, 마음이. 근데 제가 어디서 봤던 거는 마포에서 토끼를 키웠던데 50년대. 이분 뭐 많이 키워요. 누가 김수영 시인이? 근데 왜냐면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혼자 키우신 게 아니고 네. 그 도봉에서도 닭 키우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닭도 키워요. 이게 여기가 옛날에 닭이 잘 되던 데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원래 양기장은 유명했던 곳인가 김병로 보네. 선생도 여기서 닭 그쵸. 기르셨고 나중에 도봉구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 닭 키울 때 같이 기르거든요. 또 아. 김수영 씨.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란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벌이가 허리가 시원치 않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이런저런 일을 다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결혼 전에도 보면 1949년에 50년에 혼인신고하지만 49년부터 같이 살잖아요. 이때도 그렇게 돈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양가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대요. 없는 살림에. 근데 물론 뭐 더 디테일한 무능력함의 얘기가 나오지만 뭐 결혼 비용을 다 줬는데 갑자기 날려버렸다던가. 왜? 네, 그런 경우들은 저도 많이 네, 뭔데 뭐 그냥 그랬던 거죠 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성북동에서 그래서 살기 시작하고요. 어쨌든 34살이 됐을 때 전쟁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네.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쭉 같이 삽니다. 68년 돌아가실 때까지 쭉 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차남도 태어나고 네. 58년에 그다음에 김수영 시인이 살아있을 때 나온 시집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아.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전집이나 이런 걸로 나온 거지. 그렇죠. 네. 살아계실 때는 1959년에 네. 39이 됐을 때 첫 시집인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60년에 40이 됐을 때 4.19를 맞이한 거죠. 아, 4.19. 4.19 얘기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68년에 48세에 술을 드시고 네. 집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그 김동리나 박목월 같은 이제 동료 시인들이 네. 문인들이 뜻을 모아서 그 도봉산 기슭에 네. 시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이제 김수영 시인과 이제 김연경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 김연경님 같은 경우 그래서 2012년에 네. 김수영의 연인이라는 산문집을 내세요. 아, 본인이. 아 나는 여전히 김수영 시인과 살고 있다. 아. 라면서 근데 저는 이거 참 제목을 잘 지은 게 김수영의 부인이 아니고 연인이에요. 사실 저는 이분들 삶이 왜 참 인간적이었냐라고 느꼈냐면 네. 그렇게 멜로 영화의 예쁜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가 나쁜 여자인데? 아니요 그렇게만도 볼 수 나쁜 없고요. 여자라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네. 청취자 중에 일부 이제 뭐 김수영 시인의 어떤 다른 시를 보면은 그 다른 시에 보면 이제 뭐 부인분과의 안 좋은 일이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김수영 시인이 뭐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진짜로 그 자세한 디테일한 일화들을 보면은 그냥 예쁨이 아니고 네. 그 삶의 지침과 괴로움과 그럼에도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의 애정과 그런 게 다 뒤엉켜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일화 중에 얼마나 생활고가 있었겠어요. 네. 이 부부가. 근데 이 생활고가 있을 때 한 잡지사에서 외설적인 소설을 써달라. 왜냐면 50년대가 또 그런 소설이 많을 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유부인을 비롯하여 아, 그렇죠. 네. 그 시리즈들이 다 그맘때 나왔고. 근데 외설적인 소설을 써달라. 대신 가명으로 쓰면 된다. 근데 그걸 받아들고 네. 김수영 씨는 자존심이 센 양반이거든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부인분이 그럼 내가 쓰겠다. 본인도 글을 썼던 양반이고. 네. 그래서 본인 표현에 따르면 바느질 사글하듯이 글을 써서 보여줬어요. 네. 남편한테. 그랬더니 김수영 시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참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돈벌이 했다고? 그리고 그 원고를 갖다 주고 현금을 받았겠죠. 참고로 김수영 씨는 엄청 생활고가 심했기 때문에 네. 원고를 현금 주고 받는 데에다가만 원고를 보냈다고 그래요. 아하. 근데 현금을 받았는데 네. 또 얼마나 본인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또 술을 먹으면서 다 써버린 거야, 그 돈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부인에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싫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니, 먹어도 대포 한 잔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김수영 시인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을 빼놓고 이 사람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좀 이 사람이 있으셨구나. 지금은 우리가 옛날 사람이고 일찍 돌아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전쟁 후에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겠네요. 네. 왜냐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고 엄청나게 폭력적이었던 건 맞아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집기를 부순다던가 네. 뭐 그런 게 상당히 일상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물론 그거 이제 피해를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 뭐 네.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전쟁 이후에 그 전쟁 과정에서 본인이 겪었던 엄청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노출돼 있었고 본인이 그걸 벗어나고 싶었지만 본인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폭력을 당하는 또 반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왜 이해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근데 맞는 제가 맞고 있는 그래서 거지. 말씀을 드린 게 이 김연경 님이 거기에 네. 대해서 만약에 이건 나쁜 남자였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이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나는 김성윤 시인을 사랑했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회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빴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김수영 시인이 글을 항상 원고지가 아니고 백지에 썼대요. 그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휘갈겨서. 그럼 그걸 항상 정자로 이제 출판사에 보내야 네, 되니까 네, 네. 정자로 하나하나 옮기는 걸 김연경 님이 했대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사랑인가? 문학적인 동지기도 하고 근데 사랑이기도 하고 그런데 서로가에게 폭력적인 성향도 사실 있는 거고 되게 쉽게 이해되기 일반적으로 이해되긴 힘든 관계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일반적인 사랑이 얼마나 있나 싶어요. 사실 뭐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상처나 상흔을 대단히 민감한 어떤 감각과 네. 그 영혼 속에서 My soul is 네, dark니까. 그것들을 어찌할 바 모르는 그것들은 충분히 뭐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미루어 좀 느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지만 대포만 먹어야 돼요. 그 원고를 하루 술값으로 싹 날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이거는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쟁의 상흔이 모두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그렇죠.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죠. 그게 저 한국 영상자료원인가 거기 가면 우리나라 옛날 영화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꼭 들어가는 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싸대기를 날립니다. 싸대기를 그 날리고, 영화에서? 싸대기를 날리고 사랑해. 그리고 또 끌어안는 거죠. 여자는 또 막 좋아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사랑의 한 표현이었나. 그러니까 각 시대가 갖는 구림의 서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구림의 서사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김수영 시인이 근데 되게 본인에게도 폭력적이었던 사람이고 타인에게도 폭력적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친했던 사람이자 라이벌인 사람이 박인환 시인인데 박인환 시인에게도 엄청나게 모질게 대하거든요. 거의 우리 독설이라고 말하지만 막말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이 56년에 요절을 하는데 66년에 쓴 글에서조차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이제 막 디스를 하는데 삐뚤어졌네. 이제 박인환 시인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너는 제가 착각했어요. 껍데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박인환 씨는 사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벗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근데 김수영 씨는 제가 왜 인간적이라고 하냐면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남한테만 폭력적인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전 잘 모르겠지만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되게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자유롭고 싶은데 내 시인으로서 봤을 때 인간 김수영인 자기 모습도 너무 불편하고 주변은 더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엄청 날이 서 있던 되게 그런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할 때 광인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나쁜 의미의 광인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김수영 시 중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 중에 하나가 네. 그 탕의 기름. 탕의 기름.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어느 날 자기의 고궁을 나오면서 찌질하고 이 공상맞음에 대해서 네. 그 쓴 시인데 한번 네.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는 이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아름다운 목소리. 아마 SNS에서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본 것 같아요.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시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다른 그 죄와 벌이라는 시에서도 그렇고 네. 김수영 씨는 되게 왜 나는 그걸 못하는가라는 되게 자신의 찌질함? 이라는 것도 시에서 엄청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김수영 시인을 제일 많이 하는 건 풀이라는 시로 그쵸, 알고 그쵸. 있어요. 이거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고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에이, 수능 단골. 맞습니다. 수능이라기보다 모의고사 단골. 모의고사 이것 때문에 단골이죠. 유명한데 김수영 씨의 시를 사실 더 찾아보잖아요. 풀이 상징하는 바는 이런 거. 근데 진짜 그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시들을 보면은 왜냐면 엄청나게 욕설이 많은 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으로만 돼 있는 시도 있고 또 엄청나게 따뜻한 시선으로 뭔가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되게 그래서 저는 그 시들을 보면 그러니까 시는 거짓말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인은 거짓말을 해도 시가 그 시인을 보여주는 건데 네. 시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로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왜죠? 저는 이분 많이 살아 있었으면 한번 술을 그러니까 친구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는 진짜?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랑 친구. 그거는 그 긍휼의 시선이잖아요. 전 이런 사람한테 연락 오면 쌍욕을 해주고 전화를 끊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뒤에서 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 근데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저 아는 사람 중에 살짝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케이스였냐면 저 젊었을 때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락피디야 나 창동역인데 어제 밤새 술 먹고 집에 갈 돈이 없다. 좀 나와서 나 차비 좀 주라. 됐어 새끼야. 그리고 딱 끊었어요. 저는 늘 그렇게 해서 그런 애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애들이 계속 찌질하게 들러붙어서 그런 분은 아닌 것 느낌이 좀 다른데. 근데 여러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저는 딱 느낌 이건 뭐 제가 나중에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딱 느낌이 오냐면 왜 본인 것만 편집을 하세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기의 그런 분노와 찌질하기보다 내가 찌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배설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실제로 만나면 얘가 현실에서도 그래요. 네. 이런 애들은 다 끊어야 돼. 팔로우 취소. 내 친구 차단.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근데 저는 맞아 이게 개인만 차이인데 저는 사실 문학 작품 볼 때 아름다운 거나 되게 메시지 강한 거보다 되게 인간의 진짜 바닥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김수영 시인이 거제 포럼 수용소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 생리를 뽑았대요. 죽으려고. 생리 그러니까 흔들린 이가 아니고 왜 이를 다 뽑아버리면 못 먹으니까 죽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 미군에서 틀니를 해줬답니다. 통역하라고. 닥치고 일어나서 통역해. 근데 그 당시 또 틀니가 귀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수영 시인이 항상 술 마실 때 그래서 틀니를 주머니에 넣는 버릇이 있었대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한번 부부싸움을 대차게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술집에서 술 먹고 틀니를 놓고 와가지고 또 없어졌다고 집에서. 근데 사실 김수영 씨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저는 그냥 떠오르는 사실 몇몇들이 있어요. 왜냐면 연구자 집단에 이런 분들 꼭 몇몇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유사하지 김수영과 같은 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격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금강경 선생님이 생각 많이 났어요. 저요? 그러니까 김수영 씨는 되게 본인이 자유롭고 싶어서 본인 안에 폭력성을 못 견딘 사람이라고 전 느껴졌거든요. 네. 김수영 씨, 김수영 씨. 폭력적이에요. 아니요. 근데 금강경 선생님 어렸을 때 제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 네. 폭력적이었다고요? 약간 본인에게. 나에게 자학적이었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그 네.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사실 그 되게 사회 참여적이고 네. 사회 비판적인 건 60년대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50년대 얘기고 근데 풀도 말년에 쓰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게 68년에 쓰신 시인데 그러니까 60년에 4.19가 나잖아요. 네. 4.19 이제 5.16이 되면은 그 4.19의 열린 국면과 5.16의 또 군사 쿠데타를 네. 거치면서 본인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사회 참여시는 60년 이후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4.19 혁명이 커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수영 씨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네. 현재까지도 엄청 논쟁적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한국의 이제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쪽에서 네. 이거 민중문학하는 사람들이 과잉 대표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한 거다. 불하다. 김수영의 시를 네. 시에 대해서 김수영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그런 식의 심지어 김수영 비판 세미나라는 걸 계속 열 정도로 그 2010년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방어. 왜냐면 그 창작가 비평사라는 창비 그룹이 창비그룹이 사실 김수영 시인을 민중문학이자 민중시인으로 계속 위치 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영과 그 또 한 분 누구시죠? 그 민족 신동엽 시인. 네, 신동엽 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60년대 네. 뭐 좀 일찍 보면 50년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0년대 자신들 창비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내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무엇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네. 김수영과 신동엽이 이른바 약간 뭐랄까요 좀 진보적인 이쪽에서 양대가 됐죠.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김일성 만세가 김수영 시인.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김수영 시인의. 근데 엄청난. 이게 이 시가 원래 60년대 그러니까 4.19 때 쓰여진 시인데 네. 그때도 잡지사들한테 보냈는데 안 튕겨졌구나. 실어준 거죠. 당연하죠. 네. 그걸 어떻게 실어줘? 그거다 당시 그게 상황에서. 2003년인가 8년에 공개가 된 시. 아, 그래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네.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김일성 만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 한 여러 말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시가 아니고 이승만하고 이게 있죠. 그게 김수영 시인의 태도는 딱 이거예요. 99%의 언론 자유는 언론의 부자유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건 100% 자유만이 자유고 부분적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김수영의 기본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검열 필요 없다.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게 우리는 이미 부자유다. 내면의 검열로 이어지니까. 자기 맞습니다. 검열로. 이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공부 한창 할 때 열심히 논문 쓰고 막 이럴 때 이 글을 봤을 때 되게 전율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변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한 글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김일성 만세? 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일기
네. 일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일부만 1960년 9월자 일기거든요. 네. 4.19 직후. 네, 4.19 때죠. 이때 4.19 네. 이후에 언론의 창달과 학문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로운 비판의 기회가 국가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검열이란 정부기관이나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죠. 네. 기윤실, 유림 따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검열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며 자기 검열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검열이다. 글 쓰는 사람이 조건반사처럼 글을 쓰면서 심지어 혼자 생각에 잠겨있을 때조차 스스로의 글과 생각을 제한해야 한다면 거긴 실질적인 검열이 없더라도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령 불평은 있지만 검열 때문에 불평을 말할 수 없는 오웰의 1984보다 불평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더 끔찍한 세계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뭔지 느낌 오시나요? 그러네요.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억압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한 분이고 주변의 분위기가 만드는 자기 검열조차도 완벽하지 못한 부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 모습조차 너무 환멸스럽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날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 정말 피곤하셨겠다.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수영 문학관 만들 때인가 그 네. 동생분도 네.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김수명이라고 여자분인데 네. 이분이 말씀하셨나 아마 그 다른 유족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수영 시인이 그렇게 저항 시인만으로 읽힐 수 없다. 그런 평범했던 시인이다라는 식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저항 시인이라고 그러면 뭔가 되게 선명한 이념과 그쵸. 물론 안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네. 선명한 이념과 뭐 하나의 완벽한 뭐 자세 정도로 읽히는 게 있잖아요. 상상되는 게.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인간 김수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항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김수영 시인을 60년 이후에만 사회 비판적 글을 썼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인간 김수영을 이해하면은 60년에 왜 그런 글을 썼는지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4.19라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네네. 50년대부터 되게 자기의 고통과 환멸과 자유를 꿈꿨던 사람이 이제 되는구나라고 뭔가 폭발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좌절되는 순간 엄청나게 괴로움이 몰려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김수영 씨는 장면 정부, 민주당 정부에도 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장면 정부가 워낙 그 당시에 또 4.19 이후에 그 열기를 억누르려고 했던 과정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결국에 60년대 넘어가면은 그럼 막 논쟁도 엄청 많이 해요. 그 이어령이랑도 논쟁을 하고요. 막 문학 내에서. 네. 어쨌든 그리고 막 저희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사상계라는 잡지에도 네, 글을 네. 실기도 하고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 왜냐면 그 67년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네, 동베를린 네, 사건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많은 문학인들과 이제 음악인들이 다시 연루가 돼가지고 사실 피해를 받습니다. 거기에도 김수영 씨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공격을 하거든요. 사설로. 이게 뭐 문학인들이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거 그냥 간첩행위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김수영 시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의 문화의 침묵은 문화인의 소심증과 무능에서보다 유상무상의 정치 권력의 탄압에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전이 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원래 현실에서의 그런 권력이나 억압으로부터 불온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계속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분. 그쵸. 그러네. 그쵸. 네. 너무 예민하고, 정말 스스로가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라면. 글 하나하나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 삶은 어떠셨을까, 정말. 그래서 저희가 그 풀이라고 이제 가장 유명한 시잖아요. 뭐, 풀이 눕는다? 뭐 라는 글씨 아시죠? 뭐 네네네. 바람보다 뭐 먼저 늦게 일어나고. 네. 김수영 문학관에 가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시. 사실 이 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따뜻해요. 제일 느낌이. 약간 그냥 유하죠. 무난한. 그렇죠. 사실 그래서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특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유고 시집을 보면은 사실 되게 거친 시들이 더 많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비판을 한다던가 욕설을 한다던가.
근데 어쨌든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분인데 이제 68년에 어쨌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그 도봉구에서는 이제 어머니와 네. 동생들이 사셨기 때문에 네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어제 돈벌이가 필요하니까 편집 네. 일도 하고 뭐 번역 일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집이 하나라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어쨌든 그 부인분과도 동거인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집에 있을까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 김수영 시인의 그 양계장 했던 터가 방학 이동의 그 공영시장 뒤쪽이거든요. 네, 예.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어쨌든 되게 높게 보는 거는 이게 그 문학계에서 근데 심지어 지금도 그래요.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한테도 순수냐 참여냐. 그렇죠. 뭐 문학은 순수해야 돼. 네. 아니야 참여해야 돼. 근데 사실 완전한 순수가 어디 있고 완전 그렇죠. 참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는데. 근데 어쨌든 그 김수영 시인은 그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가장 이제 참여하는 거고 사회에 네. 거기에 있어서 뭐 자유를 갈망했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시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살아 있다면 한번 참 안아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살아 있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활성화했다면 전투력은 뭐 진중권은 가볍게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SNS 하셨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저는 했을 것 그걸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 자기 속에 이거를 떠오르는 말들을. 어떻게든 풀어내셔야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세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확실히 인정이 되네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 정권이든, 그게 시든, 그게 뭐 자유든, 그게 사상이든 언론이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성질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시로 풀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인으로서 멋진 시인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락 PD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네. 맞으신 말씀인데 저는 4.19 혁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50년대에 그 이전에도 분명히 김수영은 되게 뭐 좌익 계열과도 뭐 어느 정도의 교분도 있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준남이나 뭐 이쪽과의 일정한 관계라는 것도 단순히 그 누구예요? 그 김연경님 네. 그런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에서도 그다음에 저기 만주 가서도 근데 그런 거 보면 그게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던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전쟁 거치고 이른바 50년대를 보면 사회와 나, 세상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샤우팅을 할지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의 갈피를 못 잡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네, 그런데 4.19 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적 경험, 그것이 이른바 이제 자기가 느꼈던 그 예민함, 자기의 자유롭고 싶은 네.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순환하는 거죠 서로 서큘레이션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4.19 혁명의 경험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말한 거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분이 사실 저는 보면서 최인훈의 광장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인훈의 광장도 이제 뭔가 되게 소설로서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김수영은 본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네. 의용군 끌려갔다 내려올 때도 인민군 옷도 입어야 되고 살려면 또 언젠 벗어던지고 유엔군 옷도 입어야 되고 네. 포로 수용소에서도 침공 방공 포로 안에서 막 그거를 몸소 느꼈던 사람이고 네.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년대는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근데 저는 그래서 60년에 4.19 이후에 김수영을 볼 때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네. 이 사람이 엄청 대단했다 인간적이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4.19라는 열어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활동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되게 이렇게 뭔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네. 내 삶이 변하기도 하고 영향받기도 하고 네. 딱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또 되게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김수영 시인을 그냥 저희 동네 사람들은 좋은 문학관이 옆에 있어 참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분의 육필 원고를 볼 때마다 이분이 쓰셨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분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분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의 시의 의미와 또는 시의 무게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받아들이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역사 잡담 도봉 정말 맹렬하게 달려왔는데 빠밤. 네, 각자 뭐 소감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이다사 선생님서부터 한번 말씀을. 예. 뭐 저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솔직히 어떻게 어찌할 바를 좀 모르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굉장히 유능하신 락 PD님과 다른 이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할 수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고 네.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자리에서 제 얘기를 좀 더 재밌게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여러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잘 맞장구를 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많이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또 팅커벨 선생님. 네, 전 자아성찰은 아니고요. 네. 일단 덕분에 도봉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 살지 않다 보니까 잘 몰랐거든요. 네.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지역이 재밌는 동네구나. 여기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네. 나눌 수 있는 게 많겠다라고 해서 참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다들 사랑하며 삽시다. I love so much. 팅커벨이었습니다. 네. 우리 금강현 선생님. 저는 뭐 옛 외갓집이기도 하면서 옛 제 거주지기도 했었던 네. 곳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사랑하는 동네였는데 소감은 안창호 선생님이 네. 이틀만이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그 계약서라도 쓰셨다면 네. 3사자 안에 4사자, 5사자 이렇게 갈 수 있었었는데 네. 그거 좀 아쉽고 사실 저는 이 8회의 이런 시간 8시간이죠? 8시간이 네. 넘는 시간 네. 녹음 중에 전영필 선생님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네요. 네. 그분을 원래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참 이리사 선생님 어떤 삶과 그런 것들이 참 롤 모델로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전영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네. 단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전영필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그동안 다뤘던 7분들이 다 전영필 선생 우산 속에만 있었어도 네. 안창호 선생한테 전세금만 꿔줬어도 네. 기승전 네. 전영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뭐 그러면서 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쟁쟁한 패널분들 모시고 이렇게 은행나라 마을방송에서 방송하게 된 게 저는 너무나 참 값진 시간이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동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즌 1 끝나고 동네에서 도봉의 역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술자리에서 또 네, 주름 잡고 다녔는데 이번에 주름이 한 줄 더 생기셨네. 네, 그렇죠. 이번에 도봉의 역사에 대해서 내 앞에서 다 꿇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랑도 한번 미팅하세요. 네, 구청장 이야기 한번 네가 3사자 알아? 네, 3사자가 왜 3사자야? 하고 물어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를 들으시니까. 네, 어쨌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고 수고해주시고 밤늦게까지 녹음해주신 세 분 패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에 어떻게 뭐 시즌 3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도봉구에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다사 팅커벨 김감경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진행의 락PD, 연출 출동PD, 기획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인문도시 도봉,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작의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